이어서 제 10강 들어가겠습니다. 10강은 교재 페이지 44쪽 복리설입니다. 첫째,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죠. 가장 그게 뭐냐면은 그 세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대수가. 2000세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래 2000세대 이상일 때는 유치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즘 보면 유치원도 대부분 다 뭐다?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랍니다. 원칙. 2000세대라고 꼭 있는 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유치원이 이미 있다. 그럼 안 해도 괜찮아요. 다음, 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일 때는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일 때는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그 기준을 4분의 1 보면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얼마냐? 총량입니다. 총량. 그러니까 주민공동시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뭐 작은도 이렇게 총 합쳐서 면적이 얼마냐? 총량제입니다. 보니까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세대당 2.5제곱미터 더하면 돼 있고 1000세대 이상일 때는 500을 기본 잡고 세대당 2씩 더해 가는데 이 계산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나 시방에서 해드릴 겁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 일단은 몇 세대 이상일 때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간다? 100세대 이상일 때 이때 면적 계산은 두 가지가 있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또 하나 1000세대 이상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야 될까 보니까 거기 때는 거기 기억 150세대 이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꼭 들어갑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꼭 들어간다. 300세대 이상은 거기다가 어린이집이 포함되고 500세대 이상은 거기다가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스 하는 거 있죠? 그죠? 아파트 단지 헬스 하는 데, 헬스는 보통 몇 세대 이상이다? 거기 보니까 500세대 이상인데 들어가겠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작은 도서관 옛날에는 뭐였냐면, 문고라고 했어요. 문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급 문고 그랬죠? 요즘 문고란 말을 안 써요. 요즘은 여기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 등하는 규정을 했는데 주로 법규보다는 실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어서 제5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올해도 나왔죠. 올해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표현해야 되겠네. 작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연달아 나왔습니다. 역시 올해 2019년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은 부분이 리모델링입니다. 첫째, 리모델링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이건 공동택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공동택. 단독택은 어떻게 할까요? 단독택 리모델링은 공용 부분 빼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용 부분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공유자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 동의 요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단독택 자체 할 때는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의 필요 없어요. 근데 공동택은 300이라면 리모델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데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체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얼마 동의하냐?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요. 100% 동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체 동의는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00% 동의는.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이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는 얼마 동의받으면요? 아파트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 75% 이상, 각 동 50% 이상 동의받으면 되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조합이 75% 이상 동의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많이 합니다. 왜? 100%가 아니니까.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0세대다, 뭐 100세대다, 200세대다, 뭐 보통 이럴 때 500세대다 그러면은 별사람 다 있어요. 100%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뭐를 통해서 우리가 리모델 할까요?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 하죠. 왜? 조합은 말이죠. 동의받을 때 거기 전체 75% 각동 50% 이상 동의받으면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니까. 한동 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으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번 시험 뭐가 나왔냐? 주관식 나왔어요.
2018년 작년 시험 뭐가 나왔냐면 3번 나왔어요. 입대위가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중간시 나왔습니다. 입대위가 주도적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대위가 주도적 할 때는 얼마 동의 받습니까? 소유자? 전원 동의 받죠? 전원 동의 받죠. 요걸 어떻게 나왔냐면 주관식으로 작년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입주자 대표가 리모델링을 한다. 근데 소유자가 100명이다. 몇 명 동의를 받아야 될까?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 100 이렇게 좀 100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75명 적은 분도 있어요. 75명. 왜? 뭐가 항상 강조된 게 뭐니까 그 조합을 강조했잖아요. 조합은 75%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조합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조합이 아니라고 읽어보면 입주자 대표가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는 75%에 100%에 거기 전원 동의죠? 그럼 100명이라고 쓰면 100명. 이게 답이었습니다. 100명. 입대위가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지금 소유자가 100명이다. 몇 명 동의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응용 문제 100명, 100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것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리모델링은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허용이 어떤 걸 하느냐? 리모델링 어디까지 해주느냐? 1번 기억 리모델링은 단지별로 또는 동별로 한다.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당연하죠? 단지별, 동별 다 됩니다. 두 번째, 복리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즉 상가 분양해서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상가 같은 거 분양하려고 리모델링하면 안 됩니다. 다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서 세대 일부 전부를 갖다가 부대설, 복리설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층을 갖다가 필로티로 만들어 가지고 일부를 어떻게 한다? 부대설, 복리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층을 필로티로 해가지고 그럴 경우 예조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경우 1층을 필로티로 구조를 할 때는 주택법 시행 따른 수식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1층을 필로티로 한다 하더라도 수식증축할 때 몇 층 이상 못 올리죠? 보통 최고 몇 층까지죠? 기억나요? 3층까지거든요. 수식증은 아파트 수식증 3층까지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아까 거기에 그 300, 701호, 702호 사이에 그 벽이잖아요. 이런 거. 내래벽을 철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0평짜리를 철거해서 8평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리모델링 할 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거기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안 된다. 내래벽 철거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301호, 302호 두 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철거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유한 복리설은 주로 이제 상가 같은 겁니다.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을까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설은 10년 지나야 거기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택과 동시에 됩니다. 아파트하고 동시에 할 때만 하지 상가면 독립적으로 리모델링 못해요. 다음 증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다만 증축 범위는 건축법에 따르게 되는데 다만 주택에 있어라고 주택이 동일 건물일 때는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증축할 때는 상가 같은 거 증축할 때는 기존 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일 때 증축할 때는 주택 늘릴 수 있는 것만큼은 그 상가를 갖다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주택의 증축 면적 비율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상가 증축하게 되면 주택은 증축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비율을 까먹으니까 그런 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 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경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세대수 증가용 리모델링일 때. 세대수가 증가되면 복잡하잖아요. 사람도 늘어나지 자동차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세운다 그랬어요. 누가 이 기본계획을 세우느냐?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세웁니다.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세운다. 10년 단위. 이거 잘 나와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거 아마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역시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올해도 이렇게 하다 봐요. 올해도 이거.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10년 단위. 다만
세대수 증가형이라 하더라도 별로 뭐 부작용이 없겠다. 즉 도시 감염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럴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도시가 아닌 시자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도시 감염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가 돼서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즉 원래 누구만 수립할 대도시 시장만 수립할 수 있죠. 근데 대도시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게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엉망되겠네. 이럴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누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의사가 인정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대도시만 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다 없다? 예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 기준 작성 방법.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어떻게 내냐면 국토교통부령. 틀렸죠. 누가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예민하게 낸 적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요거. 그래서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런 건 주관식 나오면 앞에는 10, 뒤에는 5를 적으면 되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장 주택법을 끝냈는데 주택법 몇 문제 나온다? 8문제 정도가 나오고 그중에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문제는 비교적 점수 따기가 쉽게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뭐 어렵게 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 나올 때는 쉽게 점수 딸 수가 있어요. 8문제면 7문제나 6문제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보통 나올 때, 일반적으로 나올 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보십니다. 제3장 공동주택 관리법. 이건 실무하고 거의 100% 겹칩니다. 그럼 몇 문제 나오냐? 여기서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나오는데 그중에서 4문제나 3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오는데 실무하고 100% 겹칩니다. 그래서 실무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 실무에서 관리 실무할 때 특별히 공동주택 관리 실무할 때 그냥 거저먹게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제3장 48쪽 공동주택 관리법 몇 문제? 8문제 나온다. 그중에서 3문제나 4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법이 우선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논하지 않더라,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따진다? 주택법에 가서 따지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법이 어디서 뛰쳐나왔다? 주택법에서 뛰쳐나온 놈이에요. 원래 2, 3년 전은 법이 뭐였다? 주택법이었어요. 원래 2, 3년 전 주택법인데 그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분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쯤에 분가해버렸어요. 분가하면서 안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안 갖고 나온 건 어디서 알아서 할 거라고요? 주택법에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갖고 나온 거면 여기서 따지면 되고 그 뜻이에요. 그 분가해가지고 말이죠. 주택법하고 똑같이 8문제 나오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점수 따기가 더 편해요. 편합니다. 그래서 8문제 나오면 7문제 이상 거의 맞을 수 있다 봐요. 제 개인 생각은. 실무에서 또 해드리니까. 첫째, 공동주택. 공동주택은요, 주택법이 말하는 공동주택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봅시다. 공동주택은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다가.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뭐가 있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밑에 2번, 3번까지 합쳐서 공동주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대단히 넓은 거예요. 범위가. 1번은 뭔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다가 2번이 뭔데? 주상복합. 주상복합도 공동주택으로 봐주고 3번이 뭔데?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합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있죠. 다 합쳐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일반 상가는 안 들어가요. 여기 공동주택에 일반 상가는 안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 근거 나오냐. 거기 본문. 이 경우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한다. 이게 일반에게 분양되는 근린생활시설, 일반 상가요. 일반 상가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불났는데 상가에서 불났다.
물론 뭐 그 관리사무소도 약간 골치 아프겠지만 그렇게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불렀다. 이건 문제가 되죠. 자기네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소는 제한다. 그러면 일반 분양되는 상가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범상 관리단을 구성해가지고 상가위원회 같은 거 구성해. 이게 상가위원회가 관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리소장이 관리인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죠. 관리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 여기 공동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이 터치할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만 의무관리하는 것이죠. 단독택은 해당하지 않아요. 여기서 해당하는. 이건 실무에서 배웠죠. 몇 가지가 의무관리다? 모두 4가지다. 배웠죠. 이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쉽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의무관리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200세대인 공동택 의무관리 아니죠?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세대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 의무관리입니까? 아닙니까? 100세대면서 승강기가 설치됐다. 의무관리도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요. 실무에서 해줄 거야. 아마 이렇게 공부하죠. 실무에서 합니다. 실무가 더 잘 나와요. 4가지 꼭 외우세요. 300세대 승강기는 2개 있어요. 중앙집중, 지역난방, 승강기. 그 다음에 주상복합도 몇 세대 이상일 때 의무관리다? 150세대 이상일 때. 150세대 이상일 때. 네. 이 4가지가 의무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택 단지. 이건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주택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단지가 2개 있다. 완료된 것도 단지고 그걸 대지를 조성한 것도 단지다. 그렇고 단지 사이에는 고속도로, 철도 지나가면 안 된다. 생각나십니까? 일반도로 몇 미터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20m 이상. 도시계획도로 몇 미터 이상? 8m 이상. 지나가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해요. 그거. 다음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섞여 있어요. 뭐가 섞였을까요? 임대주택하고 또 하나 분양주택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즉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혼합주택단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섞여 있으면 누구 위주로 관리했냐면 그전에는 누구 위주로 관리했을까요? 분양주택 위주로 관리한다고 법에 못 박혀 있었어요. 분양주택. 그러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너무 서럽잖아요. 막 이의를 제기했나요? 문연 제기했나 봐요. 그래서 법이 한 3년 전쯤인가부터는 2, 3년 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임대주택의 그 임대사업자하고 이 분양주택의 입주자 대표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관리할 때. 상의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는. 변했습니다. 입주자. 배웠죠? 실무에서 배웠죠. 누구죠? 꼭 소유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 비서. 다만 대리해야죠. 대리. 이게 민법상은 무슨 대리가 될까요?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슨 대리가 될까요? 나중에 민법 총칙에 배우겠지만 법정 대리가 되겠죠. 친인척이니까. 그러면 입주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현행법상은 동별 대표자는 누구만 될 수 있죠? 입주자만 됩니까? 사용자도 됩니까? 동별 대표자. 입주자 됩니까? 사용자 됩니까? 입주자만 됩니까? 입주자만 되죠. 그러므로 내가 소유자면 나를 대리하는 부인도 동대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소유자면 나를 대리하는 아버님도 나갈 수가 있어요. 동대표로. 대리하면. 다만 이때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서면 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서면 대리하도록 있죠. 위임장까지 받아야 되겠죠. 비속은 나의 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뜻입니다. 올라갑시다. 사용자. 사용자는 민법상 누굴까요?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죠? 임차권자나 전세권자. 다만 여기는 분양주택의 임차권자나 전세권자지 임대택의 임차는 빠지고 임대택의 임차에는 여기서 사용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다면 입주하고 사용자 합쳐서 뭐라 부를까요? 퉁쳐서 뭐라 그러죠? 입자 등. 그렇죠. 입자 등 이렇게 부르죠. 다 배웠던 것이고. 입대의
잘 알고 있죠?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은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강의할 때는 입대 그러지만 실제 주관식 문제 나오면 뭐라 적어야 된다?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꼭 정상적으로 적어야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 주관식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 재작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정리가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많이 어딘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가르쳐놨으면. 그래서 입주자 대표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이렇게. 관리계약. 주민들이 그 입주자들이 어떤 입주자 등이 자치적으로 지켜야 될 거죠. 자치계약이죠. 알고 있죠. 관리체. 관리체는 모두 5가지가 있죠. 이거 이미 앞에서 우리 주택부에서 배워드렸죠. 관리체. 그리고 다 알고 있죠. 주택부에서 관리체 설명드렸어요. 몇 페이지 나오냐면 32쪽에 보면 28번 관리체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32쪽에 28번 관리체 공동택에 있는 공동택 관리법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해설해 드렸죠. 그걸로 가름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할 때는 자치 관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위탁 관리가 있죠. 그러면 자치 관리가 1번이에요. 자치 관리할 때는 누가 관리체다? 자치 관리 기구가 아니라 누구다?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탁 관리 때는 누가 관리체고 위탁 관리 때는 주택관리업자예요. 주택관리업자가 위탁 관리할 때 관리체죠. 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 그 산하보호를 100명 이상 데리고 있는 데도 많다고 그랬죠? 100명 이상 데리고 있는 데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파견했죠. 상시 이 소장 모집하는 데도 있어요. 이 회사가 상시 소장 모집하는 데도 있습니다. 11번 주택관리사 보호. 시험에 합격해야 되죠. 시험에 합격해야 주택관리사 보호죠. 보호를 주죠. 이 합격증 누가 내주냐면 원래 주관은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누구한테 위탁해놨냐면 누구한테 위탁해놨죠? 산업인력공단 위탁해놨어요. 근데 합격증은 누가 내줄까요? 시도의사가 내줘요. 시도의사가 보호 합격증 내줍니다. 시도의사가 내줍니다. 다만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내줘요. 근데 이제 12번 뭐가 떨어지죠? 4.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경력이 있어야 되죠. 보통 소장이 몇 년 이상 경력이죠?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공무원이나 주택관리 업무 하던 분 얼마? 5년 이상이죠. 근데 안 쳐지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3분 있어요. 청소원, 소독원, 경비원. 이 3분 안 쳐져요. 청소원, 소독원, 경비원은 안 쳐져요. 경리 안 쳐집니다. 아파트 사시면 알겠지만 뭐 소독하러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소독하러 오는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번 주택관리사 보호하고 주택관리사 합쳐서 뭐라고 한다?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한다. 주택관리사 등이라고 한다. 보호하고서 합쳐서. 14번 주택관리업 위탁관리하는 업자예요. 위탁관리하는 업입니다.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로부터 의무관리 대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는 이게 주택관리업이에요. 근데 이거 등록해야 되죠? 이 업자 등록하잖아요.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뒤에 업자 나오니까 업자 보고 이해합시다. 오시죠. 왜? 업자. 이걸 하는 돈 벌려고 하는 업자를 뭐란다? 주택관리업자예요. 누구한테 등록하죠? 이거? 나중에 배웠죠? 누구한테? 신문에서 아직 안 배웠는가? 누구한테 등록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자본금 얼마냐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본금 2억 이상입니다. 자본금 2억 이상. 다음 장기성 계획.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체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장기성 계획이죠. 그 장기 계획이 바로 장기성 계획입니다. 근데 장기성 계획에 의해서 이제 이걸 교체 보수하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갖다 미리미리 적립하는 걸 여기 안 나왔지만 그게 뭐죠? 장기선 충당금. 들어봤죠? 장기선 충당금은 어떻게 사용한다? 장기성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기선 충당금을 임대주택법에서 뭐라고 하냐? 특별선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다음 임대택.
임대택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똑같아요. 민간 임대택도 있고 공공 임대택도 있다. 이건 주택법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간 임대택의 근거는 뭐고?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이고 공공 임대택의 근거는 뭐고?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이것이 각각 두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죠? 두 문제 나와요. 뒤에서 배울 텐데 두 문제 나오는데 비교적 점수 따기가 편해요. 두 문제, 네 문제. 그럼 점수 따기가 어려운 게 뭐냐? 저 뒤에 가보면은 이상한 법들이 있어요. 뭐 전기사업법, 뭐 소방기업, 뭐 화재방, 소방시설 이런 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도시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요. 거기서 점수 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 또 여기 뭐 공동관리법, 임대택법 이런 거에서 많이 맞아줘야지 커버할 수가 있죠. 임대사업자. 그래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임대하는 건 임대사업자라 불러요. 근데 공공 임대택을 임대하는 주체는 공공택 사업자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18번의 임대사업자는 넓은 의미예요. 여기 임대사업자는 광의의 임대사업자고 이 광의의 임대사업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사업자하고 또 누가 있다? 공공택 사업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넓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고 공공택 사업자가 있는데 좁은 의미의 임대사업자는 어떤 걸 임대하느냐? 민간 임대택. 민간 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공공택 사업자는 공공임대택. 그래서 민간 임대택을 임대하는 주체를 뭐라 한다? 임대사업자라 불러줘요. 그리고 공공임대택을 임대하는 주체를 공공택 사업자라 불러요. 임대사업자. 이게 이제 민법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될까요? 얘가 민법에서는 뭐가 될까요? 임대차계에서 얘가 뭐로 변하죠? 민법에서는 뭐로 볼까요? 민법에서 얘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얘가 뭐가 됐죠? 얘가 민법 누르면 임대인이 되는 거야. 임대인. 이게 임대인이 되는 거야. 임대인. 얘가 임대인이 되는 겁니다. 임대인. 요즘 이제 상가 임대차 보법 이번에 개정됐죠? 10년인가로 변하죠. 그거. 상가 임대인 되는 상가 임대인.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민법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여기 법은 이제 민간 임대 이 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부르고 공공택 사업자를 부르고 법적인 원리는 민법 원리는 임대인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이 무슨 여기 이제 그러면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들어와 사는 사람 뭐랄까요? 임차인이 들어와 살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물권 계약일까요? 채권 계약일까요? 그렇다면 채권 계약이 되겠죠. 당연히 채권 계약이 되겠죠. 채권 계약이죠. 왜? 채권 계약이니까 임대차가 채권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채권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얘는 뭘 줘야 되냐면 얘한테 뭘 줘야 될까요? 당연히 월세 내야 되겠죠. 이걸 여기서 뭐라 하면 임대료라고. 임대료. 여기서는 이 법에서는 임대료라 부르고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임차인이 있으면 민법에서는 임대료라고 안 불러요. 뭐라 부르죠? 저는 혹시 아세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는 걸.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이 있어. 여기서 임대료라 부를 거 아닙니까? 임대료가 되겠죠? 임대료로 준다. 여기 임대료라고 표현해요. 여기 임대료. 나중에 배울 때 임대택 배울 때 여기서는 차임이라고 해요. 차임이라고. 차임이라고 표현해요. 차임. 뭐 2기 이상 차임이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알고 있죠? 아직 안 배웠는가? 해지. 그러니까 우유를 매달 시켜 먹었는데 어느 날 썩은 우유가 왔어요. 그 다음부터 넣지 마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계약의 해제다. 해지다. 해지. 해지는 뭐냐면 그동안은 유효하고 앞으로가 무효하신 게 해지예요. 해지죠. 해제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해제고.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 할 때 쫓아내는 건 뭐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임대차 할 때 옛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애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애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몰래 밤에 애들 몰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몰래 밤에 애들을 갖다 들어오는데 아무리 봐도 집주인이 보니까 임대인이죠. 법적으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해제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할 일,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과연 이때 애기 대기 들어왔다가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때는 해제가 되겠죠. 계약 자체를 갖다가 따지는.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로 부르고 공공임대는 공공사업자로 부르고 임차인대피 이건 똑같아요. 공공임대아파트든 민간임대든 똑같이 임차인들이 있거든. 임차인들 모임이 임차인대표예요. 임차인들의 모임이 임차인대표입니다. 그러면 임차인대표는 누구하고 이렇게 대항해야 될까요? 누구하고 협조하거나 대항해야 될까요? 임차인대표는 여기 넓은 의미에 누구하고 임대사업자하고 대항하거나 협조해야 되겠죠? 애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법률과 관계. 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자, 이 법은 어디서 뛰쳐나왔다고요? 주택법에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 어디 1번. 없는 것은 어디로 간다고요?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정집이니까. 그 뜻이. 그 다음에 임대주택 관리는 어쨌든 임대주택법에서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우선 하고 거기서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이 그때는 이 법으로 온다. 그 뜻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대주택은 어느 법이 우선이다? 임대주택법이 우선이죠. 거기서 안 나오면 이 법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관리할 때. 제2절 공동관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관리?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 위탁관리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주택관리업자죠. 그죠? 이건 다 알고 있죠. 넘어갑시다. 자치관리. 그래서 이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자 등이 야 우리 아파트 자치관리하자라고 결정했으면 원래 그 법 11조 1항이 뭐냐면 사업체가 요구하죠. 법 11조 1항이 사업체가 요구합니다. 얼마가 입주할 때 요구한다 배웠어요. 입주 이행자가 얼마가 입주하면 그건 알겠죠. 얼마? 과반수가 가면 요구하잖아요. 그죠? 관리하라고. 그날부터 6개월 내 관리사무소장을 뽑아가지고 자치관리를 구성해야 돼요. 6개월 내. 의무관리할 때는. 그리고 만약에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할 때도 위탁관리 끝나기 전까지 자치관리를 구성해야 돼요. 소장 뽑아야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2번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기 전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실무에서 배웠죠.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자치관리가 많아요? 위탁관리가 많아요? 어느 관리가 많아요? 위탁관리가 많죠. 보통 다 위탁관리가 많습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소장을 파견해요. 위탁관리 봅시다. 위탁관리할 것을 했다 할 때는 기준에 따라서 주택관리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이 안 되는 일반적인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전자입찰이지만은 그 밖에 다른 방법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원칙은 전자입찰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업자한테 몇 개 놨어요. 맞긴 한데 그 업자한테 몇 개 놨더니 엉망이에요. 그냥 청소도 안 하고 뭐 관리만 되게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고 비가 주룩주룩 쏴서 뭐 관리하지도 않고 막 그렇더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다음번 뽑을 때, 다음번 주택관리업자 뽑을 때 기존 주택관리업자가 못 나오도록 입대 요구할 수 있다.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이 경우 입대인은 그 요구에 따라야 됩니다. 아예 못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공동관리, 구분관리. 공동관리, 구분관리 뭐냐? 일단은 묶어서 하는 게 공동관리입니다. 구분관리는 쪼개는 겁니다. 일단 쪼개는 몇 세대 이상이죠? 쪼개는 건 몇 세대 이상이다? 50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동관리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분양택하고 임대택을 같이 공동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동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 알겠죠? 구분관리할 때는 5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공동관리 몇 세대까지 묶을 수 있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원칙만 얘기할까요? 묶는 거는 몇 세대까지 묶냐면 공동관리는 1500세대 이하까지 묶을 수 있습니다. 1500세대 이하까지 묶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관리할 때. 묶을 때. 쪼갤 때는 500세대 이상 쪼개야 되고. 두 번째, 공동관리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묶을 때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민 동의 받아야 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 서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때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민 동의 받는 게 원칙입니다. 분양투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쪽과 같이 공동관리 싫어요. 저쪽 단지하고 같이 안 할래요 하고 부정하면 할 수도 없어요. 과반수가 서민 동의를 해줘야만이 같이 묶어서 공동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민 동의란 뭘까요? 도장받는다는 얘기죠. 다음 공동택 관리기구 입대인 또는 관리처는 공동택의 공유 부분을 유지 보수 관리해서 공동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실무는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술자 같은 거 있죠? 기술자 전기 이런 기술자 같은 거 몇 명 이상 포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혼합단지 52조 혼합주택단지는 아까 어떻게 했죠? 분양택하고 임대택이 서로 합의한다고 그랬죠? 근데 주의하세요. 그러면 합의할 때 협의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분양택은 누가 나올까요? 대표로 누가 나온대요? 분양택 대표 누구 나옵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가 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대표로 나오고 임대택은 누가 대표로 나옵니까? 주의하세요. 임차인 대표가 아니에요.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나와요. 분양주택 대표, 임차인 대표, 임대아파트 대표, 임대사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협의하는 거예요. 다만 임대사업자는 나오기 전에 혹시 자기네 아파트에 임차인 대표가 있으면 임차인 대표가 협의하고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이번에 입주자 대표하고 이 관리를 해서 협의를 한다. 나 임대사업자는. 근데 니네들 임차인 대표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어? 그래서 서로 협의한 다음에 나가란 말이죠. 그러나 대표는 법적인 대표는 누구다? 임대사업자예요. 임차인 대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관리의 이관. 맨날 하는 얘기죠. 사업체는 입주인자가 과반수가 입주했다. 그러면 관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요구받으면 2번 입자 등은 몇 개월 내에 입대를 만들죠? 3개월 이내. 실무에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다 3개월 내에 만듭니다. 세 번째 입대의 회장은 관리법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위탁관리, 자치관리. 혹시 위탁관리를 결정하면 어느 업자까지 다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주택관리업자 결정 이렇게 위탁관리 했다는. 자치관리는 자기네가 뽑을 거니까 소장을. 그래가지고 사업체한테 통지하고 누구한테 퉁쳐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요. 결정했으면. 두 번째 사업체 주택관리업 선정. 이거 누가 선정하냐? 사업체가 직접 선정한대요. 업자를 갖다가 주택관리업자를. 왜? 저쪽에서 입대일을 거기에 입대일부터 통지를 안 해준 거나 또는 입대위가 자치관리를 구성하지 않는다. 입대위가 자치관리를 구성 안 하는 것은 자치관리하기는 안 하는 뜻이죠. 이럴 때는 주택관리업자는 기다리다가 열받아가지고 직접 어떻게 한다? 주택관리 선정해버립니다. 사업체가, 건설회사가 그 뜻입니다. 그래 놓고 누구한테 얘기하냐? 사업체가 입대하고 시장구조한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 니네가 안 해서 내가 선정했어라고 알려줍니다. 실무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관리물 인계. 밑에 세 가지 경우는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첫째, 입대자랑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받아 통지받았다. 그러면 사업체는 넘겨줘야 돼요. 그 주택관리업자 넘겨. 두 번째, 자치관리 구성됐다. 이때 역시 넘겨줘야 되고. 세 번째, 주택관리 선정됐다. 이건 뭐냐면은 사업체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자기가 직접 주택관리 선정했을 때 이때도 주택관리업자한테 넘겨버립니다. 이 세 가지는 사업체로부터 이제 업무가 넘어갑니다. 1번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는 이제 사업체가 업무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처가 변경됐다 중간에 그때는 새로운 관리처한테 위를 추정해서 그 업무를 인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인수인계 해줘야 되겠죠. 중간에 이제 관리처가 변경됐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강을 마감하고요. 11강은 입대위하고 관리계약. 굉장히 중요하죠. 입대위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관리계약도 나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파트는 우리가 11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1강에서 페이지 523쪽 제3절 입대위와 관리계약 하겠습니다.